4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국제시장의 불안감은 커졌지만 미국 고용지표 선방과 페이스북의 5월 나스닥 시장 상장 소식 등이 하락을 막아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장중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올랐지만 독일은 소폭 내렸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개선 소식에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달러 84센트 오른 배럴당 103달러 3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회사인 페이스북이 오는 5월 중 나스닥 시장을 통해 상장됩니다. 이미 5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면 10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6천 건 줄어든 수치로 지난 2008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어느덧 주말을 앞둔 금요일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 조금 더 힘내서 이번 한 주도 뿌듯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시장 보면은 국내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특히 어제는 이 전차 군단,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기아차가 8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면서 시총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오늘은 드디어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가 발표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여러 증권사들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5조 원 넘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을 기점으로 박스권에 갇혀있는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봐야겠죠. 글로벌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금요일 부활절로 인해 휴장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했는데요. 긴 연휴를 앞둔 관망 심리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소폭 반등했는데 먼저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고용 지표가 좀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역시 스페인 위기 우려, 유럽 불안이 좀 지속되면서 좀 증시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성금요일 휴일을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도 상당히 신중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우지수는 0.11% 하락한 13,060.1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나름 선방을 좀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0.4% 상승해서 3,080.50을 기록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0.8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가 시장 전망보다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많지만 다시 4년대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이 고용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는데 내용을 좀 간단히 보면은 이제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6천 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35만 7천 건을 기록했는데 예상치는 35만 5천 건을 웃돌 거로 보였지만 최전 내 최저 수준 하락 나타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는데 시장에 대한 어떤 냉랭한 그런 분위기는 역시 유럽전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페이스북이 다음 달 기업 공개를 나스닥에서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나스닥에는 뭐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 주요 정보 기술 IT 업체가 포진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보면 좀 약간 다소 전반적인 업종들은 보합권에서 유지가 됐습니다만은 이 종목별로 상당히 좀 치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 종목으로 보면은 와인 업체죠.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가 실적이 시장 전망을 밑돌 것이다. 그러면서 12.5%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죠. 알코아가 1.8% 하락을 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3%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특징적인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소매 업체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 이 주방용품 업체죠. 이 베드벤스 앤 비욘드 같은 경우가 한 8.49% 상승했고, 로스 같은 경우도 소매 업체입니다. 2.47% 상승하고, 좀 큰 덩치 큰 종목이긴 하죠. 월마트가 0.68% 상승했고, 이 나스닥에도 애플도 한 1.5% 그런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이 통신주들이 좀 하락이 좀 눈에 띄는데요. AT&T가 좀 2%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다 볼 수 있고요. 이 와인 제조업체 같은 경우인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도 12.47%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세한 재료들은 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보였더라고요. 예, 유럽도 장중에는 좀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네. 마감하면서 상당히 좀 낙폭을 좀 만회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제 전날에 급락 장세를 딛고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는데 지금 영국 런던 증시 FTSE 100 지수 같은 경우도 0.3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도 0.19%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닥스 지수도 거의 보합권이죠. 0.13% 하락했지만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국들 보더라도 포르투갈 0.08 하락, 벨기에 0.39 하락, 스위스도 0.05 하락. 그러니까 아주 전반적으로는 보합권이라고 약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오스트리아가 한 1%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스페인에 대한 국채 금리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흘째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럽의 정기 침체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불안이 어찌 보면 물론 낙폭은 만회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매기가 쏠리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IMF 같은 경우가 이 스페인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7bp 같은 경우죠. bp라고 하는 건 0.01%인데, 그러니까 0.07%가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도 지금 5.76%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 이태리도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5.44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프랑스가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만 이 10년물 국채 낙찰 금리가 금리 가치도 2.98%로 종전에 2.91에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ECB가 기준금리 동결에 의해서 BOE죠. BOE는 영국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BOE가 기준금리를 0.5% 동결하면서 상당히 어떤 장세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프랑스가 입찰에는 성공했지만 전날에 스페인이 국채 입찰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다소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냈다 볼 수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산업 생산 지표가 나타내는데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죠. 그러니까 1.3%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로존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다소 미국 쪽과는 다소 좀 상반되는 흐름들이 유럽 쪽에서 매크로 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만 보면 재료는 상당히 좋았는데 여전히 좀 발목을 잡는 건 유럽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프랑스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로존 국채 시장 좀 불안감은 큰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예, 상당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스페인의 지금 국채 금리 발행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지금 프랑스도 역시 발행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는 다소 조금 물음표를 제시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독일 국채 역시 어찌 보면 독일 국채가 좀 인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보다 2년물과 5년물 보면 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지금 유럽 시장에서, 특히 유럽 채권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프랑스만 보면요, 43억 2천만 유로의 10년 만기 국채를 2.98 금리에 발행했다. 자, 이거는 역시 가장 금액으로 따지지 마시고 일단 금리 가지고 따지시는 게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2.91%의 지난달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98이다. 상당히 많은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요. 독일 국채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5년물 수익률이 OBP 떨어진 0.72%.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소 상반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리버스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만큼 오히려 독일 쪽에서 좀 안전자산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이고, 다소 좀 다른 기타 여러 나라들은 위험자산이라고 좀 인식하는 채권 시장 내에서 약간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만 보더라도 1.73%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역시 유로존 내에서도 어찌 보면 독일 쪽으로 좀 쏠리는 부분이 있고,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는 다소 좀 지켜보자, 좀 관망하고 다시 어찌 보면 입찰이 이렇게 쉽게 좀 들어오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증시에는 호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 미국의 해고자 수도 1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고용 지표들 내용도 좀 전해 주시죠. 예, 지금 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하락을 했죠. 그래서 네. 고용시장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7천 건. 그러니까 전주에 보면은 36만 3천 건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감소하는 게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연열로 따지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4년이라고 하는 건 2008년 4월이겠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가장 낮은 수준이고, 예상치보다 소폭 웃돌았던 모습이죠. 계절적 변동성을 줄인 이 4주의 평균 건수도 36만 1,750만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주보다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최근 미국 고용시장의 안정적인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더 이상 기업들 자체도 인건비 문제를 크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 거로 보여지고요. 해고 건수도 지금 3월 해고 건수가 10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민간 컨설팅 업체 챌린저에 따르면요, 지금 미국 기업들의 직원 해고자 수가 3만 7,880명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어느 정도였냐면 5만 1,72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려 27%나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10개월 내 최저치로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8.8% 감소한 수치겠죠. 그래서 근데 업종별로도 따져보면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주가 많이 빠졌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동통신업체 해고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의 T모바일 같은 경우도 물론 비용 절감이겠죠. 근데 그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감원하는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대통령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많은 그 주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을 좀 논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해고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고용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매크로 변수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역시 유로존 리스크가 다소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들 살펴봤는데 오후장에서는 이 페이스북이 5월 나스닥 시장을 통해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나스닥 상장 소식도 좀 들려봐 주시죠. 예, 미국 증권 거래소들 간의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네. 바로 이 괴물을, 소위 말해서 이 페이스북이라는 괴물을 유치하는 거에 대한 상당히 치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나스닥행으로 결정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월에 아마 예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 아직까지 나스닥에 포진되어 있는데, NYS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시장이에요. 거래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최근 유치 작전도 좀 있었는데 불발로 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보면은 지금 페이스북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를 지금 IPO를 신청해 놓은 상태죠. 상장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무려 1,000억 달러에 이를 거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기술주에 대한 흐름들, 나스닥 시장의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물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시장 전체적인 매크로 변수가 중요하겠지만 이 페이스북의 상장 흐름들, 상장 역할들, 그다음에 이 미치는 긍정적인 흐름들은 다소 시장에 좀 훈풍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8억 명의 유저를 갖고 있고 매출도 3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물급이겠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업을 나스닥 시장에 유치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아주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 이타 파생되는 반사적인 긍정적인 정의 효과들의 의미를 봤을 때는 시장에는 참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이 또한 오늘 시장의 탄력을 가미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소매 업체들이 3월에도 좀 대체로 좋은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요. 이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소매업체들의 상당 지금 뭐 3월 휘발유 가격도 뭐 올라가고 있고요. 뭐 따뜻한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다소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타깃이라든지요, 뭐 캡이라든지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든지 뭐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 이런 회사들에 대한 실적들이 예상보다 상회한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유를 보면은 부활절이 빨라졌죠. 그리고 따뜻한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3월 판매는 예상을 좀 초과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4월 판매는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이 돌아가면서 3월 결과는 좋지만 4월은 다소 물음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움직임이 좀 괜찮지만 이 4월에 대한 그 실적까지 월별 체크를 해봐야 2분기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인 흐름이 연속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월별 체크가 좀 중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메이스 판매는 한 7.8% 상승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트코 홀세일은 매출이 한 6% 성장에 그쳐서 예상치보다는 다소 하회되는 다소 종목별로도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요? 예, 지금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연말적으로 유가라든지 뭐 금가격은 다 좀 변동이 좀 있었는데 지금 뭐 텍사스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 5월 인도분만 보더라도요 1.84달러 상승했죠. 그래서 103.31달러를 기록했던 부분도 있고요. 역시 여기 매크로적인 변수에 따라서 유가 상품 시장도 변동이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 개선으로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유가에 반등했던 어떤 연결 교류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싼 가격의 석유를 매입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라는 점으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로 보여지고요. 금가격도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 상승해서 온수당 1630.10을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도 그 같은 맥락입니다. 고용지표 개선되니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데다가 그다음에 금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인도가 이제 수요가 더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부분들, 최근에 금가격 하락이 많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도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품 시장도 영향을 미쳤고요. 뭐 굴이라든지 이것도 가격이 소폭 상승했고요. 농산물 가격도요. 이 수확량 감소 우려 때문에 다소 상승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도 상품 시장도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경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은 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변동이 좀 있고요. 이전치는 한 22만 7천을 보이고 있는데 예상치는 한 20만 한 5천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2월에 소비자 신용 잔고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178억 달러를 보여지고 있는데 예상은 한 140억 달러로 보여지고요. 뭐 실업률은 뭐 비슷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8.3% 정도 라인대를 보고 있는데 뭐 그런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나올 수로 보여지고 오늘은 참고로 휴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굿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미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 쪽에서 일단 시장이 휴장을 하는 날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과 글로벌 하디슈 함께했습니다. 네, 세계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의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 노동시장의 개혁 법안이 빠르면 오늘, 네.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초에는 제출할 그 내용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몬티 총리가 이 부분에 아주 심려를 많이 기울였습니다만, 현재 야당과 노조의 반대로 인해서 이 개혁 법안이 일부 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몬티의 개혁이
조금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크게 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유럽 시장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탈리아의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 일단 좀 자세하게 들어보는 순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태리 경우에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존재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노동법의 18항에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복직을 시키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현재 몬티 총리가 가져가고 있는 이런 개혁 법안에서 이런 그 기업들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복직 명령,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현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노조와 그 다음에 제2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인해서, 당초 이 내용이 조금 약화되면서 법원이 경제적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복직을 허용한다는 일부 후퇴된 현재 절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몬티 총리가 가져가는 개혁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현재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리오 몬티 총리가 취임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그간의 개혁 성과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취임 초에는 굉장히 그 지지도 높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빨랐습니다. 이런 개혁 속도의 빠른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현재 지난해 11월 19일 취임 이후에 연립정부를 구성한 이후 이른바 공공부문과 재정적자 감축 이런 쪽에 현재 드라이브를 속도를 낸 부분은 평가할 수 있는 요소고요. 또한 재정지출 삭감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약 4,3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40억 원의 이 재정지출 삭감을 이뤄냈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30만 개나 줄여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새로운 내용도 펼침으로써 세수 확보에도 새롭게 나서는 등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개혁이 어느 정도 현재 유로존 다른 국가에서도 지지세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몬티 총리가 바라보는 이탈리아 경제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은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EU 쪽에서는 뭐 의뢰이 스페인이나 현재 그리스 쪽에 기존에 그 가져왔던 긴축 이런 쪽을 이태리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쪽의 내용들을 보면 역시 이태리도 공공부채가 크다는 점, 과도한 복지의 지출 이런 부분을 좀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몬티 총리는 다른 여타 유로존 국가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좀 냈는데요.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이 뒤처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한 쪽으로 현재 몬티 총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긴축과 성장의 균형 성장을 이루어야만 이탈리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개진이 됐었죠. 따라서 현재 취임 후 4개월이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노동개혁 법안을 몬티 총리가 의도한 대로 이런 그 흐름으로 현재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탈리아의 문제가 자칫 유로존 위기에 다시 복병으로 현재 등장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동개혁을 좀 강행하자 지지율도 좀 추락하는 모습인데 과연 노동개혁 법안, 의회에서 통과 여부는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절충안을 냈기 때문에 통과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막판 부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은 다소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이 그 이른바 몬티 총리가 민주당을 달래기 위해서 절충안으로는 경제적 이유, 기업이 경제적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복직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 다소 현재 개혁에 좀 불협화음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작용이 되고 있고요. 피아트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도 다소 지금 맥이 좀 빠지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결까지는 안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좀 부결될 경우 파장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6년도에 이른바 좌파 연합이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정권 이전에 그 정권을 잡았었는데요. 이때 그 개혁 법안이 무산됨으로써 좌파 연합이 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려를 해서 현재 몬티 총리는 이 개혁 법안은 절충안으로 현재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노조와 제2민주당이 현재 반대가 좀 크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불만이고요. 따라서 개혁 법안이 현재 이런 그 걸림돌로 작용이 된다면 추후 나올 여타 몬티 총리의 이른바 다른 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몬티 총리의 개혁이 다소 후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의 걱정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절충안이 통과돼도 이 몬티 총리의 개혁 좀 타격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그대로 읽혀지는데요. 지난달에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최근에 5% 이상 올랐고 새벽에도 5.4%까지 오르는 등 현재 국채 시장에서의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좋지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절충안이 성공이 되더라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고용을 하더라도 법원이 경제적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고용된 이른바 종업원을 계속 고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고용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의 그 기업의 고용 여건, 이런 부분은 다소 점진적인 이른바 좀 나아지는 추세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안을 오랫동안 근 10년 동안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법안 자체만으로도 통과됐다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일부 청년 실업층의 고용 확대, 이런 쪽은 다소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로서 본다면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포르투갈, 이런 쪽에 이제 우려가 좀 심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현재 이탈리아의 문제도 다시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혁신 대책의 네 번째 주제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금융위는 코넥스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 전문 투자자만 인정하고 개인은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투자의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투자 참여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증거 인멸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본무관리관이 2010년 4월 정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한 5천만 원은 관봉 형태 돈다발이었다는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관봉과 관련한 구체적 진술을 듣기 위해 장 전 주무관을 5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검찰은 또 류 전 관리관에게 5천만 원 전달 과정에 대한 소명서 제출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달발 사진에는 시중에서는 거의 유통되지 않은 한국은행 5만 원권이라는 기재된 관봉의 기호와 포장 번호, 지폐의 일련 번호, 가로, 세로, 이중 띠지 등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자금 출처 수사가 급무살을 탈 전망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고금리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민생 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전개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검찰청의 총리실, 행정안전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대책반을 설치해 민생 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금융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금감원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표 신고 전화도 만들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미소금융, 전환대출 등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해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도 병행합니다. 9조 원대 규모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기 작전에 경찰의 수사로 차단됐습니다. 경기경찰청은 5일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대형 아몰레드 TV 제조 기술을 빼돌린 경쟁업체 대기업 임원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형 아몰레드 TV 제조 기술은 LED에 이은 차세대 기술로 스스로 빛을 내며 응답 속도가 1000배 이상 빨라 잔상 없이 자연색을 재현할 수 있으며 아몰레드 패널의 공정이 소형 제품에서 벗어나 대형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인데요. 이들 기술을 위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사는 4년간 500여 명의 연구원을 동원해 1조 10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했으며 시장 선점 효과가 9조 원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 청서를 6일 발표합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 정책을 담은 2012 외교 청서를 확정한 뒤 외무성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작년 외교 청서에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다고 명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 청서가 발표되면 한일 외교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이슈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주식시장이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어제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연내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코넥스 시장이라고 붙였는데요. 기존의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액 가운데 83%를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자 등 재무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중기 전용 주식시장을 정부가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의 상장 요건을 코스닥 시장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매출액이 연간 50억 원을 넘거나 자기 자본이 1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코넥스의 경우 매출액이 17억 원을 넘거나 자기 자본이 5억 원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넥스 시장 투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들로 분류된 증권사와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국민연금 등으로 한정됐는데요. 다만 중소기업 투자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벤처캐피털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고 중소기업 투자 경험이 있는 엔젤 투자자들의 참여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헤지펀드에 5억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해서 상장 유지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는데요. 코넥스 상장기업은 증권신고서와 분기, 반기보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수시공시도 배임 횡령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시장 조성 추진을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데요. 또 코넥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주무관이 이 불법 사찰 입막음의 대가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5천만 원 돈다발을 받았다며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 검찰이 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받은 5천만 원의 돈다발 출처를 본격적으로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다발은 관봉 형태, 즉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5만 원짜리 신권 100장을 다발로 압축 포장한 형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어제 장 전 주무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 5천만 원 자금 전달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경동 전 주무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불법 사찰 입막음 대가로 장성명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며 관봉 형태의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장 전 주무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관봉에 대해 처음부터 검찰에 진술했고 관련 자료는 이미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금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면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봉 형태의 5천만 원은 발권 기간이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져 있고 연속된 일련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조폐공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일련 번호를 기록하지만 시중 금융기관으로 다시 내보낼 때는 무작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언제, 어느 은행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출처 확인이 어렵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2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앤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장 살펴보면 참 드라마틱한 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2,000선을 내주기도 했고 코스닥 지수도 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죠. 예, 해외 증시 약세에 따라서 뭐 하락 출발했지만 그리고 뭐 장중에 2,000포인트도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지만 시장은 뭐 오히려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상승의 가장 큰 수급적인 동인은 기간의 순매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일 연속으로 순매도했던 기간이 약 680억 원대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간은 운수 장비업종과 전기 전자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운수 장비업종은 뭐 자동차와 조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단연 뭐 자동차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량을 크게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세업종은 이러한 기간의 매수 영향으로 해서 운수 장비 업종이 가장 크게 올랐고 다음으로 기계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먼저 운수 장비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에서는 뭐 현대위아, 세종공업, 현대모비스, SL,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 현대위아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들은 이 공작기계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공작기계 부분들 쪽에서 상당히 큰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대폭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외에도 이 공작기계 부분의 큰 폭의 성장, 뭐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위아가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다음으로는 세종공업인데요.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 중에서도 뭐 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 매출 대비해서 미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그 부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분야의 자동차 소형주 중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직전 고점, 그러니까 뭐 한 10거래일 전에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지금 가장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종공업입니다. 좀 특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현대차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양상들을 좀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뭐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어쨌든 고점권역인 8만 원권역을 지금 돌파해서 막아나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계업종에서는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었던 이 수산중공업과 역시 자동차 부품주라고 볼 수 있는 한라공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유압기계 부품에서 탑픽주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했었던 영향으로 강세를 보여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라공조는 뭐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주와 같은 맥락에서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특징주는 뭐 NHN 같은 경우가 8% 급등하면서 2007년 이후에 신고가 행진을 지금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모바일 부분에 성장하면 다음이나 뭐 SK컴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시장의 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선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NHN의 모바일 부분 성장이 지금 크게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기획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뭐 삼성전자의 후광을 기대하는 이러한 리포트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반면 SKCNC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낙폭을 키우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 계열사 지원에 따른 정부의 비우호적인 정책과 하이닉스의 LP다 인수 가능성, 뭐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지금 기관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뭐 시장을 종합해 보면 전전일 국내 증시가 전일 해외 증시 악재를 뭐 선반영해 나가면서 이 선반영에 대한 시각이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는 오전에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에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들로 마감을 했고, 이 반등의 주역에는 뭐 자동차가 단연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특징적인 모습은 그 낙폭과대 우량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이 낙폭과대 우량주들이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 처음 나타난 이러한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삼성전자나 자동차 초대형주, 그러니까 뭐 현대, 기아차 뭐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 1등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가운데서 1등주 중심으로 해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뭐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전략 세워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만 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 분들의 투자 심리는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부 대형주만 좀 강세를 보이는 장에서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그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같은 이 초대형주, 네. 이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시가총액 4위 안에 모두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초대형주의 강세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지 차트 도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뭐 시가총액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할 때 지금의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보다 마이너스 8.6% 하락한 1842포인트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까지 제외를 한다면 뭐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10.3%인 1806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초반대가 아니라 네. 1800포인트 초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제외할 때요. 네. 결국에 시장은 이 초대형주로 매기가 집중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 이 초대형주들의 실적 부분들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불안의식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 뭐 지수가 1806포인트라는 것은 뭐 상당히 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큰 소외의식을 느끼기 쉬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투자자들의 불안의식 확대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이 더욱 확대되는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반가운 것은 그나마 반가운 것은 전일 처음으로 이 낙폭과대 코스닥 중소형주로 해서 매이가 조금씩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낙폭과대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시작됐다고 해서 반등이 또 곧바로 계속해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는 뭐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러한 종목들을 거래할 때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장 1등 기업으로 그러니까 시장 MS 점유율이 1등 기업,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망해도 이 기업만은 살아남는다라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나가실 것을 권유해드리겠는데요. 뭐 그러한 종목으로는 뭐 코텍, 사파이어테크, MDS테크, 이녹스, BHI, 디오텍 전일 시장에서 모두 반등이 크게 일어났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대응해 나가시는 것도 단기 투자자에게는 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중장기 투자자는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뭐 자동차나 IT, 그러니까 초대형주들이죠.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 나가고, 다만 단기 낙폭과대 주들, 그러니까 호남석유라든가 SO일, SKCNC, 현대해철 모두 다 이제 업종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로 해서는 지금부터는 아마 분할 매수로 좀 나서도 될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 상대로 또 대응 전략을 살펴봤는데, 끝으로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오늘은 업종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네. 이러한 시황과 어우러지게 이 낙폭이 큰 그 종목 중에서 이 우량주들, 좋은 종목들을 좀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바라시는 투자자들께는 뭐 대형주인 SKCNC라든가 아니면 뭐 신세계인터, LG 상사 이런 그 각 업종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좀 권유를 해드리겠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 중에서도 시장 MS 1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러한 종목으로는 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MDS테크 같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캡슐 시장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 옛날에는 캡슐이 그 약 만드는 데만 사용을 했지만 지금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산업의 영역이 지금 확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었던 뭐 서원캅셀 같은 종목들, 그리고 뭐 해양에너지 개발하고 해상풍력 분야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진 이 상강 M&T 같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피팅 밸브 분야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진 뭐 DK락이라든가 태광, 그리고 2분기 말 혹은 3분기부터 투자가 집중된 OLED 분야에서 매출 비중이 무려 97%나 되는 뭐 ICD 같은 OLED 장비주, 혹은 OLED 소재주 중에서는 뭐 덕산하이메탈이라든가 나노신 소재, 그리고 연성 PCB 분야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녹스, 이렇게 각 분야에서 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선 최근에 시장의 중소형주들이 급락할 때 덩달아 급락하는 이때를 매수 타임으로 가져가는 게 뭐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엔 진단,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